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7세가 된 여성 사연자입니다. 몇 년 뒤면 저도 곧 칠순이 되는데, 그런데도 저는 아직 마음만큼은 청춘이고 싶네요. 분명 남편 만나 연애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언제 내 나이가 일이 되었는지, 거울 속 늙은 내 모습이 왜 이리 처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속절없이 흐른 세월이 참 야속하다 싶기도 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지긋지긋한 인생을 참 오래도록 버텼구나 싶어 대견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 나이쯤 먹고 나면 다들 저와 비슷하신 생각들이시겠죠. 더 후회할 것도 없고 남은 인생을 잘 살다 가자고 말이에요. 수십 년간 자식들 낳아 기르며 고생이 많았던 탓인지 저는 앞으로 얼마 남았을지 모르는 인생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워낙 뭘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라 그런가. 이제라도 남들 하는 만큼 행복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생각해보면 저도 참 불쌍한 발자입니다. 이 나이에 주책스럽게 남 탓이나 하고 우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일찍이 남편 잃고 혼자 자식 키워야 했던 세월이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병으로 떠난 남편 대신 혼자 책임져야 했던 아이가 5이라니 더 힘들 수밖에 없었네요. 3남 2녀, 5남매를 낳아 키운 저는 오로지 자식들만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겨우 20살 나이에 남편 만나서 살림을 차리고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자식 낳아 10년 사이 줄줄이 5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젖딸만 하면 아이를 낳고 걸을만 하면 막내가 생기다 보니 제 10년은 아이만 낳아 기르다가 다 지나버렸죠. 누구는 없는 살림에 뭐 그리 자식을 많이 넣냐 나무랐어도 저는 그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었기에 자식이 5이던 10이던 남편과 같이 열심히만 하면 걱정 없이 아이들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러다 제가 5째 저희 막내 아들을 낳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이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고꾸라져서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어야 했는데 치료 방법도 제대로 없는 병이다 보니 병원에서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돈이 있으면 신약이라도 써볼 수 있을 거라는데 자식 5 기르며 여의치 않던 형편에 그리 비싼 약을 쓸 수도 없었어요. 결국 가난한 형편 탓에 저희 남편은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30이었네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그 후로 남편 없이 5 아이들을 건사해야만 했습니다. 큰애가 겨우 10살에 줄줄이 1~2살 터울 자식들이 있던 저는 막내 성훈이를 등에 업고 남편의 장기를 치러야 했어요. 막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아팠던 탓에 상훈이는 지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자랐던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아이들도 한창 아버지 품이 그리운 나이였는데 그런 저희들이 남편을 보내기에는 너무 이른 때였죠. 아이들이 아빠 찾으며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야말로 정말 울고 싶어졌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든 5남매 잘 키워보려 정말 이가 갈리도록 열심히 살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회사 다니며 돈 벌어올 때만 해도 저희 식구 먹고 살 정도는 되었는데 가장인 남편이 없으니 제가 가장이 되어야 했네요. 그 사이 남편 병험이 되느라 가뜩이나 여유 없던 집안 가세는 더더욱 기울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식들 건사하며 살아보려고 산이며 들이며 다니며 나무를 뜯어 팔았고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서는 파출부 일에 시장 좌판 장사에 별별 일을 다하며 자식들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6 식구 먹고 살기는 참 팍팍하더라고요. 버는 족족 아이들 먹이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건 생각하거나 걱정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철마다 나물 뜯어 장사를 했던 탓에 팔고 남은 나물들로 식탁을 차려 굶어 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참 큰 아이들 먹이려면 고기도 사 먹이고 계란도 사야 할 텐데 그런 건 정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할까 말까한 형편이었습니다. 저라고 아이들을 가난하게 키우고 싶진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나니 제 힘으로는 늘 역부족이더라고요. 혈기왕성한 아이들은 한창 먹을 걸로 싸우고 해달라는 것도 많고 그에 비해 저는 시장 자판에서 나물이나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이나 하며 돈을 벌다 보니 혼자 5남매를 키우는 것은 늘 버겁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사랑으로, 관심으로 아이들을 위하려고 했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었기에 빚을 내고 제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 바라는 대로 5남매 모두 대학까지 보내느라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부모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지만 능력 없는 제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네요. 큰애 상철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춘기가 일찍 왔는지 남편이 죽고 난 뒤로는 저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특하게 자기가 성공해서 집안 일으켜 세우겠다며 공부를 열심히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없는 살림에도 장남만큼은 대학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된다고 하니 장남이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야 나중에 장남이 성공해서 동생들 끌어주고 동생들도 뭐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전 재산 털어서 장남을 대학 보내놨더니 둘째 애가 자기도 대학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큰애 학교 보내느라 여윳돈이 없어서 포기시키려고 했지만 둘째 상민이의 결심은 완강했습니다. 대학 안 보내주면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자식 가슴에 못 박기 싫어 결국 위에서 백방으로 뛰어 겨우 대학에 보내주었죠. 그렇게 큰아이 둘을 대학에 보내놓고 나니 이번에는 그 밑으로 자식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셋째, 넷째는 딸이라고 차별했다 그럴까봐 여자라서 공부 안 시키면 더 무시당할까봐 그렇게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아버지 정도 모르고 자라서 불쌍한 마음에 차별하기 싫어 대학에 보내주었죠. 자식 5을 대학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아무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장학금을 받아 다닌다고 해도 이래저래 드는 돈은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몫이었어요. 덕분에 애들 학교 보내느라 가진 거 다 팔고 집도 줄이고 제가 다른 일 하면서 주말마다 나가서 막노동까지 하고 별별 짓을 다 해서 기어이 자식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든든한 힘도 못 떼어주고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는 어미이다 보니 교육의 기회라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록 나는 겨우 시장에서 장사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대학까지 나온 아이들은 좋은 직장에 예쁜 가정 꾸려서 저와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싶었거든요. 그렇게 자식들이 자라는 동안 저는 속옷 한 장으로 10년을 나고 얇은 외투 한 벌이 달아 빠질 때까지 5 아이들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맞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행색이 초라한 어미를 그리 반기진 않았지만 못난 어미는 그런 자식들에게 서운할 마음도 품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를 다 내려놓고 제 속을 갉아먹으며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이니 저의 인생의 전부라 단언할 수 있었던 거죠. 다행히 아이들은 대견스럽게도 각자 알아서 취직을 하고 마음 맞는 배우자까지 만들어 모두 제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던 장남은 좋은 회사 들어가 어느새 부장까지 달았고 꿈도 많고 욕심 많던 둘째 아들은 결혼하고는 해외 이민 가서 자리를 잡고 셋째, 넷째 딸들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고 제일 어렸던 막내 아들은 조금 오래 걸렸지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다들 자리 잡아가는 걸 보며 저는 참 뿌듯했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저는 환갑을 훌쩍 넘겼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탓인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조금 여유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든 일도 그만두고 키워둔 자식들 덕 좀 보고 살까 생각했죠. 그참에 자식들에게 미리 유산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용돈이나 받아 생활해야겠다 싶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유산이라고 할 만한 건 많이 없지만 어차피 죽고 나면 나눠줄 재산들이니 미리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건 막내 아들 때문이었어요.
막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20대 시절을 다 보내고 30 넘어 겨우 자리 잡고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게 장가를 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뒤늦게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결혼할 때는 여유가 없어서 얼마 못해줬지만 다른 자식들은 다 자리 잡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으니 제가 가진 거 탈탈 털어서라도 집이라도 얻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먼저 결혼시킨 다른 자식들 차별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서야 여유가 좀 있으니 해줄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옛날부터 아버지 정 제일 모르는 막내가 늘 아픈 손가락이었던 탓에 늘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른 아이들이 알고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엄마가 상훈이 집 해준다 그랬어? 우리 결혼할 때는 돈 없어서 못 해준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막내만 그렇게 이뻐? 아니 우린 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유 그런 거 아니야 무시라니.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엄마가 어쩔 수가 없었잖니. 돈도 없고 여유가 없어서 그랬지. 그럼 지금은 여유 생겨서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상훈이한테만 그렇게 아니라 자식들 전부 다 신경 써야지. 한 자식만 챙기는 건 대체 무슨 차별이야? 엄마는 맨날 막내만 그렇게 끼고 돌더라. 우리는 자식도 아니라 이거야? 그래요, 어머니. 저는 장남이라고 제가 동생들 챙겨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받고 장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상훈이만 챙기시다뇨. 정말 너무하십니다. 미안하다 상철아. 네가 장남으로서 힘들었다는 건 애미도 잘 안다. 근데 너는 진짜 결혼해서 자리 잡고 걱정 없이 잘 살지 않니? 번듯한 집도 있고 일찍 결혼해서 처자식도 있고 말이야. 근데 네 막내 동생은 불쌍하지 않냐. 여태 공부만 몇 년 하다가 이제 겨우 취직하고 결혼하겠다는데 그동안 돈 한 푼 못 벌은 애가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겠니? 그래서 도와주려는 것 뿐이야. 그래도 차별은 차별이지. 엄마는 좀더 그래. 형은 장남이라고 당연한 듯이 대학 보내주고 나더러는 돈 없다고 대학 포기하라 했었지. 그때 내가 얼마나 수상했는 줄 알아? 그때도 내가 말 안 꺼냈으면 엄마 나 대학 안 보냈을 거잖아. 그때 내가 고집부려서 대학 안 갔으면 나 지금 상훈이보다 못 살고 있을 거야. 근데 형이나 동생들은 군말 없이 공부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또 막내만 챙기는 거야? 그럼 나는 고작 몇 살 더 많은 형이라고 동생들 차별당해야 해? 엄마 며느리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전 재산 다 막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여유가 좀 생겨서 결혼 자금 도와준다는 걸로 다른 자식들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나는 못 받았다, 덜 받았다 하면서 동생들이랑 차별하지 말라며 야단이었죠. 그 말에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결국 제가 가진 것을 전부 자식들에게 미리 내주기로 했습니다. 막내는 집 얻어주는 대신에 저랑 같이 살기로 했고 다른 자식들한테는 남은 재산 공평하게 나눠주고 생활비 몫으로 용돈을 받겠다고 했죠. 조금 소란은 있었지만 그렇게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네요. 제가 약속대로 아이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나자 아이들은 갑자기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큰애는 연락을 받지 않고 둘째는 해외에 있어 찾아가지 못하고 살갑던 딸들마저 연락을 무시하기에 찾아갔더니 딸아이들은 남편 눈치 보인다며 저를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모시고 살겠다던 막내 아들마저 제 돈으로 새 집을 구했는지 그 후로 소식이 끊겨버리고 말았네요. 그 사이 제가 살던 집까지 팔려버렸고 그 돈 역시 자식들 계좌로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살던 집에 이사 들어온다는 새 집주인 때문에 집을 비워줘야 했죠. 집을 비우라고 새 주인이 오기 전까지 혼자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뒤늦게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해외에 있던 둘째 아들이 전화를 받아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줄 거 다 줬으면 계산 끝났으니까 더 연락하지 마. 우리도 오죽하면 이러겠어?
우리도 그동안 엄마한테 섭섭하고 쌓인 거 많았어.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5씩이나 나왔어?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든지. 이제 더 받을 것도 없고 우리도 엄마 더 책임지기 싫어. 고생하고 자란 만큼 이제라도 좀 행복해집시다. 제가 해준 것 없는 부모라서 그런 건지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무능한 어미라 그런지 제 남은 것을 다 나누어 가진 아이들은 그 후로 저를 등지고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설마 자식들이 이럴 줄은 몰랐던 탓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오갈 곳 없는 제가 죽겠다 싶어 몇 번이고 자식들을 찾아가고 얘기를 나눠보려 했지만 5놈들 중에서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들 늙은 어미보다는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겠죠. 남도 아닌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제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펐는지 그때의 저의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오갈 곳도 없고 돈 한 푼 없이 저는 길거리에 나앉았어야만 했습니다. 어디 도움 구할 곳이라도 있었으면 며칠 의탁이라도 했을 텐데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 하나 없던 탓에 자식 말고는 도움을 구할 사람도 하나 없었네요. 연락할 곳 하나 없고 제 전화 받는 자식 하나 없는 상황이 되자 제가 그동안 평생 살아온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부질없더군요. 그저 자식들 걱정에 아이들만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5 자식 중에 불쌍한 어미 걱정하는 놈은 한 놈도 없다니. 제가 그만큼이나 못난 어미였나 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나를 모른 채 하고 내버린 자식들에게 서운하면서도 차마 내 자식을 원망은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밉고 서운해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였으니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었으면 이 지경이 되었을지.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자식들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내 탓이라 생각하며 자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갈 것 없이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차라리 길에서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도 했었네요. 내 목숨줄이 얼마나 질길지 모르지만 될 때까지만 버텨보자는 심정으로 길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노숙하며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다가오더군요. 처음에는 저를 동정해서 적선을 해주시러 오신 분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김옥순 씨 맞으신가요? 예? 맞긴 한데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시나요? 김옥순 씨 맞으시면 됐습니다. 함께 가실 곳이 있으시니 당장 짐 싸세요. 아니요. 누군지는 알아야 저도 따라가죠. 혹시 제 자식들이 보낸 사람이십니까? 누군지 몰라도 갈 곳이 있으니 따라가자는 그 남자의 말에 저는 혹시 제 아이들이 저를 찾은 건가 싶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아무리 무정한 자식들이라 그래도 5놈 중 하나 정도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를 찾는 사람은 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자제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이 김옥순 씨를 찾고 계십니다. 예? 대체 누구신데 저를 찾으시는데요? 저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라 자식들 말고는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요. 해 끼치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저와 같이 가시죠. 가서 직접 만나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하니 저는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험한 세상에 아무나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누가 가진 것 하나 없는 저한테 해코지랄 생각을 할까 싶더군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길에 내버려진 신세에 여기서 더 나빠질 일은 없겠다 싶었죠. 어차피 길에서 구걸하다 오늘 내일 할 목숨이니 위험하더라도 아무렴 어떤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라도 알아보기로 하고 그 사내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뭐 어차피 이제 길바닥 신세인 내가 여기서 다 나빠질 일도 없겠지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 늙은이가 궁금하다니 가서 얘기라도 들어봅시다. 위험한 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좋은 일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남자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을 따라 도착한 곳은 어느 한적한 곳에 있는 어떤 별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부자들이나 살 법한 집을 보게 되니 이런 곳에 누가 나를 불렀을까 더 궁금해지더군요. 따라가면서 몇 번이고 생각해봤지만 저는 정말 자식들 말고는 저를 찾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불안과 걱정과 궁금함을 묻어두고 집 안에 들어간 저는 누군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는 모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셨군요.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죠. 아무래도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되었을지 우리 막내 아들 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 뻘 되는 남자가 나를 왜 찾았고 왜 저렇게 반겨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극진히 손님대접해주는 덕에 저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안으로 들어가 앉게 되었어요. 혹시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갔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람을 보내서 죄송스럽네요. 예, 저를 만나시겠다니 궁금해서 따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아, 역시 아주머니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하기야 벌써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니까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주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저를 구해주신 은희신이신데 제가 어떻게 아주머니를 잊겠나요? 예? 흔인이라뇨? 저는 그 정도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 혹시 저를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나물 팔던 사람인데요. 은인이라니 저는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제 목숨 구해주신 분 얼굴을 잊을 리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 제가 너무 어려서 아주머니는 바뀐 얼굴을 못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아주머니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계신걸요. 그 사람은 저를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전 제 기억에도 흐릿해진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이 일은 거의 30년 전 제가 10대였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겨우 국민학교 졸업할 무렵이던 저는 병을 앓게 되었어요. 간모세포종이라고 흔하게 간암이라고 하는 병증 중 하나였죠.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었어요. 선천적인 문제였다고 하는데 일찍 발견했더라면 암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른들에게 관심받고 자란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가난했었던 제 부모님은 자식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정이셨고 아픈 자식에게 관심 들 여력도 형편도 아니셨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는 고아나 다름없이 보육원에 버려져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다고 어디 말할 것도 없고 혼날까봐 아파도 참고 숨기고 그렇게 병을 키우게 됐네요. 그러다 결국 쓰러지고 나서야 암이라는 얘기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겨우 열 몇 살 나이에 암이라니 끔찍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좀 일찍 발견했었으면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었을 거라는데 저는 방치되는 바람에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식만 받으면 생존율이 80% 이상이라 들었지만 그 말이 저한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신장 이식이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아직 어리고 보호자도 없는 제가 이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넋놓고 죽을 수는 없으니 버텼어요.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 운 좋게 공여자가 나타나면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부모도 포기한 저한테 간을 내어주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지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솔직히 죽으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어요. 아직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데
이렇게 죽어야 하나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머니셨죠. 그제서야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청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둘째 아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2살 많은 큰애에게 전 재산 털어 대학 보내놨더니 둘째 아이도 대학에 가고 싶다고 성화였거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남만 대학에 보내놓고 만족하려고 했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에 장남 하나 대학 문턱 밟게 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당장 밑에 줄줄이 자식들이 있고 그 아이들 학교 월사금도 못 내고 있는 와중에 모든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남이라도 제대로 가르쳐보고자 겨우 큰애 하나 대학에 보내놨더니 어려서부터 형 하는 거면 다 해야 하고 욕심 많던 둘째가 자기도 대학에 보내달라 성화인 겁니다. 사실 둘째 아이도 공부를 곧잘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장학금 받아서 학교 갈 성적은 아니었던 탓에 저는 당연히 대학 진학은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당장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사정을 애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가고 싶은 학교도 있고 배우고 싶은 곳도 있으니까 대학 좀 보내달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겁니다. 시켜도 공부하기 싫다는 자식들도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니 부모로서는 기분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제 형편에 제 처지에는 그 말이 부담이고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대학 등록금 내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내달라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둘째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동생들 월세금도 없는데 학비를 어떻게 마련하겠느냐며 포기를 시키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없는 살림에도 형은 대학 보내놓고 자기는 차별하느냐며 말이에요. 그래도 20살 가까이 나이 먹은 자식이고 밑에 동생들 잘 챙기던 아이여서 제 사정 좀 이해해 주려나 생각했는데 제가 애들을 너무 어른스럽게 봤던 모양이었죠. 큰애와 차별하려던 생각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저도 보내고 싶어도 보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그런 저를 비난하고 자격 없는 부모라 하더군요. 이럴 거면 뭐하러 낳았어. 자식들 줄줄이 낳아서 힘들게만 할 거면 차라리 낳지를 말지. 엄마가 나한테 제대로 부모 노릇한 적이나 있어? 이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릴래. 대학도 못 가고 빌빌거리며 살 바에 그게 낫지 않겠어? 자식 입에서 부모 잘못 만나서 차라리 죽어버려야겠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가실까요? 정말이지 그때 제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듣는데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의 말 맞다나 부모 자격도 없는 내가 자식들에게 변변히 해준 것도 없이 발목만 잡는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러게 나 말고 어디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런 걱정도 없이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잔뜩 먹고 원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못나서 내 자식들을 괴롭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었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아이에게 그런 말까지 듣고 난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식이 그렇게까지 공부가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하다 사채까지 알아봤는데 제 형편이 심하다 싶은지 사채도 빌려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정말 돈 빌릴 곳 하나 없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그때 누가 저한테 귀띔을 해주더라고요. 정 돈 필요하면 병원을 소개해 줄 테니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돈을 주고 장기를 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장기요? 그래, 뭐 큰 건 아니고 간이식이나 신장이식 같은 거 있잖아. 간이나 콩팥은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나 지인끼리도 선의로 이식해주고 그러잖아. 근데 이건 돈을 받고 해주는 거지. 선의로도 하는 일을 돈을 받고 하면 좋지 않겠냐며 제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장기 이식을 하면 그 당시 몇 년 먹고 살 정도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저는 눈을 번쩍였습니다. 그나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뿐인 탓에 위험하지만 않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죠. 물론 위험 부담이 크지만 당시에는 어떻게든 자식 대학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저는 결국 장기라도 팔아 아이들 대학 보낼 생각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불법이라지만 그때는 병원에서 개인 간에 소개해주는 일도 암암리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그 어린아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애는 간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 중에 제일 어린 환자였어요. 이제 막 10살이 넘었을지 나이에 비해 왜소해 보이는 한 아이였는데 대체 그 어린애가 왜 그런 몹쓸병에 걸렸을지 안타까워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가더라고요. 어쩌면 저희 막내 아들 또래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프다는 그 아이 옆에서 돌봐주는 보호자 하나 없다더라고요. 보육원 출신에 챙겨줄 부모가 없는 아이라 보육원에서 지원해주는 병원비 덕에 병원에 입원해서 버티고만 있는 신세였죠. 그 아이 역시 이식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때까지 버티기는 힘들 거라 하더군요. 자연 공여자를 기다리려면 순서도 한참 남았고 저처럼 돈을 받고 기증해줄 사람을 구할 형편도 아니니까요. 저야 돈 벌겠다고 기증을 자처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누가 기증을 해주겠다고 나타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되었죠. 애초에 선의로 생각한 일도 아니고 그저 돈 때문에 내 자식들 앞길 때문에 결정하게 된 기증이었는데 막상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보려니 미치겠더라고요. 내 간을 사겠다는 사람은 그 아이보다 나이도 한참 많은 노인에 그 아이보다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더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어려서 암 진행이 훨씬 빠른 탓에 정말 오늘 내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돌볼 사람도 없는 고아라니. 저는 제 막내 아들뻘 되는 그 아이에게 자꾸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제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내 자식을 생각하니 남의 자식이라고 죽어가는 걸 도저히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돈을 포기하고 선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의 학비를 마련할 기회를 포기하고 그 어린아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간 이식을 하여 아이에게 제 간을 나눠 주었고 그 아이가 이식을 받고 건강히 퇴원을 했다는 소식은 나중에 다른 병원 관계자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한 생명을 살렸다는 생각에 다행이라 생각했죠. 솔직히 아무리 남의 사정이라지만 한 사람의 생명과 대학 입학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그 뒤로 제가 복을 받았던 건지 아시는 분의 소개로 어떤 교회 목사님을 소개받아 아이의 학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신다는 그분 도움으로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도움받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행한 선행 덕분이라 생각하며 복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학비를 얻었고 한 아이는 목숨을 구했으니 다 잘된 일이라 생각했죠. 보상받을 생각이 아니었기에 저는 간을 떼어준 그 아이에게 제 이름을 알려주거나 사정 설명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다 자라서 몇십 년 만에 저를 다시 찾았더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운이 좋아서 기증 순서가 돌아온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저보다 먼저 수술 받기로 했던 분보다 제가 먼저 수술을 받게 된 걸 알고 나중에 몸을 다 회복하고 나서야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찾고 싶었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리고 찾는다고 해도 보답할 길이 없어서 망설였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은인을 찾아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도 내버린 자식을 어떻게 도와주셨냐고 묻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그럼 그때 그 어린애가? 세상에, 무사히 잘 자라서 참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건강은 괜찮은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있네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 후로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못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고아라서 나 같은 건 아무런 희망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꼭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었죠. 물론 배움의 길도 막막하고 성공할 방법이라는 것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다 살아난 제가 뭔들 못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남부럽지 않게 돈도 모으고 제 밑으로 따는 식구들도 많아졌네요. 그렇게 제가 살린 그 아이는 제게 은혜를 갚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살아왔고 투자 사업을 하며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답니다. 고아였던 아이가 이제는 직원 여럿을 둔 회사 사장이 되었고 직원들의 그 식구들까지 먹여 살릴 가족이 많은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놀라운 성공 실화를 듣고 있자니 그게 정말 제 덕인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의를 베풀었던 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런 놀라운 인연을 찾아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아이는 저를 열심히 찾아다녔답니다. 성공하면서부터는 아주머니를 꼭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별 볼 일 없던 고아 시절에는 만나도 인사밖에 못하겠지만 이제는 아주머니 덕분에 성공하고 여유도 생겼으니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더 일찍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뒤늦게 아주머니를 찾아가 보려니 쉽지 않더군요. 병원 기록에 남겨진 건 이름과 주소밖에 없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동안 찾아다니다가 이제서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집으로 찾아뵈러 갔더니 그 사이 또 사정이 있으셨더군요. 자식분들과 등지고 혼자 떠나셨다는 얘기 듣고 백방으로 수소문에 다니다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나를 애타게 찾았다는 청년은 놀라워하는 제 앞으로 가방 하나를 건네었습니다. 회사원들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을 내밀기에 이게 뭔가 했죠. 이건 제가 제 은인에게 드리는 성의입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열어본 가방 안에는 서류 몇 개와 열쇠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 열쇠 같은데. 하나는 아파트 열쇠이고 하나는 가게 열쇠입니다. 증여 준비는 다 끝났으니 준비되어 있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열쇠라니, 서류라니,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지 모르겠네요. 별거 아니고 작은 선물입니다. 지금 지내실 곳이 없으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자세히 알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버님을 찾다 보니 알게 돼버렸네요. 그래서 급하게 마련했습니다. 집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지내셔도 되고 서류 정리는 금방 끝날 테니 걱정 마세요. 아, 그리고 가게는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건데 일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세를 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적적하지 않으시게 장사로도 하시면 어떨까 했거든요. 뭐 꽃집을 하셔도 되고 찻집을 하셔도 되고 모든 아주머니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젊은 사장은 제게 은혜를 갚겠다며 집과 가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 오갈 것 없는 사정에 너무 고마운 일이었지만 저는 무턱대고 그런 큰 선물을 그냥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과하네요. 보답받으려고 한 일도 아닌데 성의는 무슨... 제가 여유가 없으면 몰라도 이 정도는 저한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당장의 성의 표시일 뿐이고 앞으로도 원하신다면 제가 평생 곁에서 아주머니 보필하고 모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양 말고 받아주세요. 솔직히 이런 말씀 부담이시겠지만 저는 아주머니를 제 친부모보다 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나를 자신을 버린 부모보다 위한다는 그 말에 그 청년의 사정도 나와 참 비슷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말로 이제는 자식들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시절 내 아들 대학 등록금보다 남의 자식 목숨값을 귀하게 여긴 덕분인지 저도 결국 가족이 아닌 남의 도움을 받게 되었네요.
이런 보답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가장 힘들 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와 준 건 무척 고마운 일이었어요. 이 나이에 길바닥에서 고생하다 흉하게 떠나느니 나도 조금은 인생을 누려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 편하자고 했던 건데 이런 보답 받으려니 염치 없다 싶기는 하지만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괜히 염치 찾을 때가 아니거든요.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렸을 때만 해도 그냥 길에서 구걸하다 죽어야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살아날 행운이 생기기도 하네요. 정말 고맙소, 청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머니는 제 목숨을 구해주신걸요. 앞으로 제가 남은 평생 그 은혜 갚을 테니 염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리실 거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아주머니. 그렇게 저는 오래전 저의 선행으로 기막힌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 덕분에 죽어야겠다 싶었던 제 인생에 2회차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청년에게 진귀한 대접을 받게 된 저는 그날 저녁은 저를 위해 마련되었다는 집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어요. 내 평생 그렇게 좋은 집에 그렇게 좋은 이불을 덮고 자본 건 생전 처음이었네요. 남편 없이 자식들 키우면서 좋은 것 있으면 다 자식들 나눠주고 모든 자식들에게 양보하며 살던 저였으니 뭐 하나 변변찮게 가져본 게 있기나 했을까요? 그런 제가 이제서 남의 덕을 보고 호강을 한다는 게 참 모순이었네요. 내 평생 내 몸 다 바쳐서 오남매 키워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준 아이들은 늙은 어미를 나물나라 했고 우연히 보게 되어 돕게 되었던 인연도 없던 아이가 저를 평생토록 기억하며 저를 위해 은혜를 갚아주러 찾아왔네요. 이걸 기뻐해야 하는지 슬퍼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가련한 제 인생도 그냥 쓰러지라는 법은 없구나 싶었습니다. 하기사 100세 인생에 이제 겨우 절반 좀 더 살아온 거라면 남은 인생 빛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겠죠. 그렇게 저는 감사한 옛 인연 덕분에 생각도 못했던 남은 생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의 상황은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까 설명드리자면 우선 저는 그 후로 여태껏 자식들과 일절 연락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아이들이 빈털터리일 줄 아는 저를 찾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얻게 된 이 행운마저 뺏길까 싶어 저도 나름의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우선 저는 저를 찾아와준 그 청년 사장, 형찬이와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의식이 온전치 못할 것을 걱정하여 자식들이 제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형찬이를 제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성년 후견인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보호자로서 책임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인데 이렇게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두면 제가 자식이나 다른 가족들 없어도 도움을 받고 상속이나 다른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형찬이를 제 후견인으로 두어서 나중에 제가 죽게 되더라도 제가 형찬이 덕에 누리고 얻게 된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키고 남은 자식들 몫이 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형찬이가 자식들 대신 제 보호자를 자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걱정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형찬이 덕분에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평생 못해본 꽃 구경도 원 없이 하고 얼마 전에는 아들 같은 형찬이와 같이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네요. 남들은 어찌 자식보다 얼마 알지 못한 남을 더 믿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저한테 자식은 제 장기를 나눠준 형찬이밖에 없다 싶습니다. 내 품으로 낳은 자식이니 내 속을 알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와서 자식들이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없이 키운 제 자식들에게 미안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미를 내버린 그 아이들을 마냥 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저는 없는 사람이 되고 저도 죽었다 다시 태어나서 다른 인생을 사는 거라 생각하고 각자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바란다면 미련할까요? 굳이 아이들이 어찌 사는지 찾아갈 생각은 없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도 혼자 잘 지내는 것이 덜 미안할 테니 말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제 소식을 알게 된다면 이기적인 엄마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 남았을지도 모르는 제 인생 이제라도 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까운 인생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